네, 유튜브로 오늘 저의 패션은 추노 패션이라고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늘 꼼꼼한 관찰과 시의적절한 지적 제가 새겨드릴게요. 망나니 같다. 머리를 풀어 헤쳤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발치하고 나서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요즘에 계속 커튼처럼 머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셨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추노 패션 보러 들어오시고요. 제 옆에 손님 나와 계시네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갈한 머릿결의 이정우 대표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사실 미술을 잘 몰라도 우리 관심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들어있는 그 작품이 2,500억 원이에요 했을 때 다 깜짝 놀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의 순위는 어떨까? 이게 문득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2달쯤 전에 알려주셨던 앤디 워홀의 작품 이거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네, 저희 지난 3월 달에 이제 앤디 워홀의 그림이 크리스티사의 경매에 출품된다는 소식 경제발전소에서 전해드렸었어요. 작품명은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이었는데요. 이 작품 앞에 붙은 샷이라는 단어가 이 작품이 총기 사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붙은 단어입니다. 예전에 한 여성이 앤디 워홀 작업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작품을 총으로 쏴서 훼손한 후에 유명해졌는데요. 작품은 5장으로 구성된 시리즈 작업이고 이번에 낙찰된 작품은 5장 중에서 유일하게 손상이 안 된 작업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릴린 먼로의 초상을 담고 있는데 아마 앤디 워홀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작품 한 번쯤 보셨을 정도로 좀 유명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아트 포스터라든지 프린트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좀 대중성 있는 유명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경매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추정가가 대략 이 정도 가격으로 낙찰이 되겠다라는 예상 가격인데 한화 약 2,400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9일에 2,48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2,485억 원. 그러면 이 정도 작품이 등장을 한다. 기존의 미술 시장에서 소위 고가 작품의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번에 2,485억 원이라는 금액이 낙찰이 되면서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는 역대 최고가 달성하게 되었고요. 역대 전체 미술품 중에서도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전에 최고가 1위는 다빈치 작품이었어요. 전체 미술품 중에서 1위가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업이었는데 한화 약 5,400억 원대. 좀 넘사벽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2위가 이번에 이제 앤디 워홀이 제친 작품이 피카소 작업입니다.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업이었고 2,217억 원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앤디 워홀의 작품이 올라오면서 역대 미술품 경매가 2위로 올라섰고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는 피카소 제치면서 1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5등까지 우리 지금 1등, 2등, 3등까지 알아봤는데 4등하고 5등은 누가 있습니까? 4등하고 5등이 네. 같은 인물이에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라는 작가고요. 누워있는 누드 작품이 2,109억 원 그리고 어깨 너머로 시선을 둔 누드라는 작품이 1,945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 작가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 모양이네요. 네. 말씀하신 순위를 보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근현대 작가들인 것 같은데 미술 시장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무슨 시대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바로크도 있고 뭐 네. 르네상스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미술 시장에서 일단 팔리는 작품들 위주로 시대별로 구분한 기준이 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올드 마스터, 근대, 현대 이렇게 나뉘어요. 이 기준으로 작품이 분류돼서 판매가 되는데요. 일단 올드 마스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경매가 1위 자리 굳건히 지킨 다빈치 작업이 올드 마스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4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작업들을 통칭하고요. 대부분 이 시기 작업들 중에서는 좀 남아있는 거장의 작업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수도 많이 적고 가치도 높다 보니까 가격 하락 위험도 좀 적은 편이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높긴 하지만 안정자산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근대미술품의 경우에는
작품이라는 19세기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작업들 의미하는데요. 이 근대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핫한 장르, 제일 네. 인기 있는 장르는 인상주의 작업들입니다. 이 인상주의 작업이 당시에 이제 주류 예술로 여겨졌던 아카데믹하고 좀 전통적인 기존의 올드마스터 작업에 대항하면서 등장한 사조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림의 주로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후원자나 왕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전통적인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관점이 들어간 주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좀 인상주의 작업들이 형태도 불분명하고 뿌옇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예술이냐, 뭐 벽지로나 써라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후대에는 이제 예술성 인정받으면서 미술시장에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미술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작업들 통칭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도 예술이야 하는 좀 난해한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들이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서 미술 시장에서 경매에 오르고 또 판매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매사들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곳들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종종 경매 회사에 따라서 아시아 미술을 추가하거나 혹은 네. 장식 미술품 같은 것들을 추가하면서 판매가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도 바뀌었고 네. 현대미술의 몸값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대미술 작품이 유독 잘 팔린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난해한 작업이라 굳이 이런 도전이나 실험적인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실제로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인상주의 작업들, 근대미술 작업들이에요. 경기 불황이 있었던 2008년 이후부터 2013년도까지 미술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 당시에도 낙찰된 작품 43%에서 47%가 근대미술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이걸 살펴보면 사실 작품이 한창 만들어지던 때에는 너무 난해하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업들이 좀 비판적인 의도로 탄생했고 예술성도 어떤 의미에서 있는지가 분석이 되면서 좀 안정적인 작품 장르로 투자 수단으로 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넥스트 인상주의 화풍이 뭐가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오늘날에 난해하게 여겨지는 당시에 난해했던 인상주의처럼 오늘날에 난해한 현대미술 작업이 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네, 라고 본 거죠. 인상주의도 당시에는 현대미술이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미술 작품 중에도 당시의 인상주의처럼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비판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점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근대 작품이지만 네. 당대에는 그게 최신 트렌드 아니었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꽃병이라는데 꽃병같이 안 보이는데 했던 것들이 차후에 크게 몸값이 올라가니 그러면 지금 내가 모르겠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투자 수단으로서의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건데 재밌네요. 네. BTS 노래나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 노래도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크, 로코코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날도 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미술의 작품 가치가 높아지고 또 넥스트 앤디 워홀이 누구냐, 어떤 작가를 우리가 골라서 투자하거나 후원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걸 판단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이분들을 위한 판단의 팁 좀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앤디 워홀의 사례를 토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앤디 워홀이 이제 한참 활동하던 때가 풍요로운 소비 중심 사회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앤디 워홀이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시했거든요. 이것들이 역으로 그 관객들한테 일종의 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가들을 많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좀 유명한 작업이 상어를 엄청나게 거대한 통에 투명한 용액을 담아서 판매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1억 원에 처음 거래가 됐는데 1년 만에 130억 원대에 또다시 거래가 됐어요. 1년 만에요? 네, 물론 엄청난 마케팅이 수반됐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직면했을
봤을 때 이를 좀 죽음을 아예 전시하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좀 두려움의 요소들, 우리 사회의 맥락을 짚는 작품들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다 보면 좀 투자할 만한 작품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고민,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걸 고민해 보는 게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요거 제대로 공부하고 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